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모시고 한 주간의 주요한 이슈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네. 안녕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먼저 몇 가지 법률 상담이 들어와서 그걸 먼저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하고 현안 이슈들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구속, 이것이 적법 절차라든가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증거 재판주의에 합당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질문하신 분이 다 맞습니다. 헌법의 불구속 수사 원칙이고 무죄 추정 원칙 맞는데 우리나라 재판 현실에 있어서 이런 원칙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그렇죠. 이제 차츰차츰 일선 그 법원 재판에서는 이게 많이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정치적인 재판이고 또 헌법재판소의 어떤 재판 진행에 관해서는 어떻게 다퉈볼 도리가 없어요. 최종심이고 단심이고. 1, 2, 3심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항고, 재항고 해가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 그런 답답한 면이 있어서 지금 질문하신 분의 말씀대로 참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됐으면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 안 된 건 안타깝지만 어떻게 다퉈볼 도리가 없어서 저도 대답하는 저로서도 좀 답답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상가를 B한테 임대를 놓았는데 이 B가 또 그 상가 임대를 받아갖고 또 C한테 전대라고 그러죠. 전대라고 합니까? 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대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A가 C한테 B한테 얘기를 했겠죠. 나가달라고 하니까 C가 못 나가겠다. 내가 주인이다. 이러는 상황이고 나가려면 나한테 권리금을 달라. 뭐 그러는 상황인데 이게 좀 민사적으로는 복잡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물어본 것은 임차인과 전차인과의 계약이 완료되어도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첫 번째. 그런데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 완료되면은 임대인이 이 좀 복잡한 전대인과 전차인, 그러니까 B와 C의 계약에서 기간이 쭉 늘어난 거, 본래 임대차도 늘어난 거 알면서 그걸 전대를 허용했다. 이러면 이제 그 집주인이 전차인한테 내놓으라 소리 못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집주인하고 원래의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 끝나면 전차인도 나가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죠. 두 번째는 상가보호법 10조 4에 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 하는데 전차인이 새로 오는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A가 이 B, C를 다 이제 내보내고 새로 거기에서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데 그 임차인한테 C가 또 권리금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원래는 권리금을 주지 않는 걸로 전제로 해서 다 계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지금 질문하신 분이 그 아마 10조의 4를 해석을 좀 잘못하신 것 같고요. 그 법에 보면은 전차인도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전차인이 사실 제일 영세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보통. 그 사람이 자기 권리금을 한 번도 못 받고 쫓겨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전차인도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A, 임대인이죠. 이 사람이 이 건물이 머지않은 장래에 재개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래 계약할 때부터 그러한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 것을 계약서에다 다 명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문제는 나중에 재개발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진짜 재개발이 됐으면 권리금 주장 못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임차인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분 말씀드린 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을 하니까 C는 나 그냥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고 그거는 뭐 집주인이 주는 건 아니고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그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집주인이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전차인에게 퇴거 명령 소송은 상가 주인 A와
먼저 그 임차인은 비중 누가 해야 하느냐, C한테 누가 해야 하느냐. 지금 이 사안을 보니까 B는 그러니까 임차인은 나간 것 같아요. 싸우다가. 둘이 지금 예, 둘이 막 싸우고 하다가 비시간에도 뭐 불법 점거했다고 뭐 돼 서로 있더라고. 소송이 그러니까 붙어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는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는데, 근데 B는 뭐 지금 뭐 관계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나가버렸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는가 뭐 우선권이 있는가가 아니고 집주인이 해도 되고 임차인은 해도 되지만 지금 뭐 임차인은 지금 여기에 대해 이해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별로 뭐 성의가 없이 할 거기 때문에 A가 해야겠죠. 예, 집주인이 해야겠어. 근데 이런 게 참 문제예요. 예.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은 예. 그 소송하고 그런 것이 뭐 간단하게 소송해갖고 오늘 내일 해서 해결해갖고 나가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이란 게 이게 명도 소송인데 뭐 퇴거 명령 소송이라는데 이제 우리가 명도 소송입니다. 명도 소송. 명도 소송을 하더라도 이게 그 명도 기간 동안 안 나간 동안에 그 월 임료 상당, 월세 상당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급하게 진짜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그렇다. 이렇지 않은 이상은 큰 손해는 없다고 법원은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사안은 좀 복잡하니까 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를 그렇죠. 좀 찾아가서 예. 상의를 하시는 게 그리고 좋을 것 그래서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법률 상담을 해드리는 건 주로 좀 공익적인 목적에 예, 그렇죠. 그런 걸 물어오시면 저번에 제가 한번 피고인과 피의자의 차이, 그다음 우리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돼가지고 불구속 수사 원칙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시면 제가 잘해드리는데 이런 사적인 권리 관계는 제가 대답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대로 저는 무료로 해드린 거. 아니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 100% 맞는다는 그러니까요. 또 보장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법이라는 게 해석이 또 다르니까. 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찾아가 가지고 상담료를 주시고 이렇게 유료로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들어왔으니까 또 그러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예. 그러니까 이분이 예. 아마 조부한테 땅을 받은 모양이에요. 예. 증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임야를. 예. 그랬는데 그게 등기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조부가 아들이 여러 명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관리는 이 장손자가 쭉 관리를 해왔는데 임야로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가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해갖고 토지 수용 보상이 보상 되니까 이제 돈이 나오게 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전부 다. 그 작은 아버지 말하자면 자기가 아들들, 큰 아들이 사촌들이 아버지가 이제 큰 아버지인지 예. 거기서 큰아들이고. 장남이니까 또 사촌 조카들이 다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이거 좀 억울하지 않느냐 그 얘기 같아요. 저도 고 교수님 말씀 듣고 사안을 읽어봤는데요. 이 사건은 아마 전혀 이 땅에 대해서 묘소 관리라든가 거기 묘소가 예, 그렇겠죠. 여러 개 있더라고. 아무래도 선산이 있었으니까. 예, 안 하다가 갑자기 이 돈이 문제되니까 목 찾으러 왔다는 건데 조금 억울하실 수는 있지만은 이게 조부가 그렇다 하더라도 공동 상속 재산입니다. 이 때문에 이 사촌이니까 조카나 사촌 형제들이 좀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 몫을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눠줄 의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촌 조카들이 그동안 뭐 등한시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기 큰 장손도 아니고. 예, 또 뭐 묘소 관리라든가 네. 또 그게 당장 현금화 되는 것도 아니니까 관심이 없지만 돈이 나온다고 하면은 또 다들 달라들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예. 이분을 위해서 한 가지만 이제 좀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공동재산 공유 아닙니까? 예. 이 사실 사촌들, 동생, 형들도 여기에도 관리 의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공동 상속 재산이니까. 근데 이분이 혼자 냈다면은 그 재산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재산세도 내야 되고 재산세를 마지막에 사촌이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벌초도 해야 되고 네, 그런 그렇죠. 비용이 다 들었으면은 그걸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소송 공동 관리 비용을 같이 나눠서 내야 되는데 혼자 다 냈으면 그걸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비용 달라 그러면 그 반대로 이런 비용 공제하고 지급하겠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도 예. 좀 억울하신 부분은 예, 있지만 예. 또 구체적인 내용은 좀 복잡하니까 예. 여기도 전문 변호사를 좀 찾아가셔서 상담을 이거는 하고 앞에 거하고 달리 뭐 전문 변호사 안 가더라도 제 말씀만으로 거의 충분하게 답이 됐을 겁니다. 일단 이런 정도로 예. 법률 상담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현안 문제로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셔야죠. 현안이라기보다는 이번 4.7 재보선이 끝났지 네, 않습니까? 예. 아마 우리 여 변호사님도 우리 흔히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갔다 뭐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속 시원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이번에 보고 압승을 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그 결론적으로는 압승하고 그다음 그 서울 특히 5연패를 했다 그러죠. 4연패. 4연패. 그리고 이번에 이게 사전 5기네요. 예. 하여튼 뭐 그러는데 그래서 그 한편에서는 뭐 아주 특히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보수층이라는 데는 압승에 기분 좋고 한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2002년에 사실 지자체 선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한 곳을 제외하고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나라당 그 당시에 이해창 총재 시절 압승했습니다. 16곳인데 광역 11곳을 이겼습니다. 11곳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호남하고 이거 빼놓고. 그런데 6개월 후인가요? 대선에서는 패했죠. 패했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장 그 싫어하는 게 오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민주당의 참패가 되겠죠. 압승의 반대말 참패니까. 그렇죠. 참패도 작년에 그 총선에서 그때는 압승 아닙니까 또. 투표율은 뭐 비슷비슷한데 국회의원 뽑힌 거는 178석인가요? 코로나 대박 난 거죠. 코로나 전국에다가 여하튼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뭐 원인은 이제 쪽박을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그 이후에 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장관들이 특히 법무장관들이 한 행태가 오만의 극치를 달렸다고 우리 국민들이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압승한 게 아니고 물론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너무나 실축을 많이 했다. 헛발질이라 그러나요? 선거 막판까지도 사실 뭐 생태탕이라고 뭐 누가 그러던데. 생태탕하고 오세훈 후보가 페라가모. 페라가모 구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이번에 압승했으면은 제가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데 이번엔 꼭 그런 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게 독약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지금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거든요. 그게 본선이고. 그렇죠. 이거는 예비고사. 옛날에 우린 예비고사 세대니까 예선 정도인데 예선에서 이렇게 승리한 게 과연 본선 승리로 이어질 것인가가 사실 저는 더 지금 그게 제일 제일 관심이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번에 승리했다고 해서 이걸로 그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전열 정비를 잘해가지고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지금 전략을 짤지도 모르고 나왔을 때 야권을 어떻게 하면 갈라치기 분열시켜가지고 내년 대선에는 또다시 기울어지는 운동장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럴 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 만일에 뭐 약간의 안심되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라든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가면서 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그리고 송원식 의원 발길질 사과 뭐 탈당까지 당 사무처에서 요구했더라고요. 그 사과를 그 다음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오만에 대한 경계, 나 겸손하자 이걸 계속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오만 겸손이란 게 우리가 생각으로 머리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가슴 속에 이게 박혀야지 겸손하겠다 되는데 그렇게 체화돼야 돼요. 몸에 체화돼야지. 체화 안 되면은 억지로는 잘 안 말만 몇 마디 한다고 겸손해.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그거 아니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 뭐 이래 했지만 결국은 그 오만해지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오만해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고 교수님 말씀대로 체증이 내려간 게 아니고 체증이 그 한 줄기 딱 이제 그쪽으로 물이 내려가는 통로는 있었는데 뭐 체증이 내려가도록 그 준비는 해줬는데 체증이 내려갈 때까지는 아직도 이제 11개월 남았나요? 11개월이 너무나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 체증이 꽉 막혀 있다면은 한 줄기 빛이 들어왔죠. 지금.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의 어떤 교두보랄까. 교두보 마련했죠.
예. 그건 마련된 거고 이 국민의힘이 그동안에는 도대체 수권정당 또 대한정당으로서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없어가지고 답답했죠. 근데 일단 희망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번에 이긴 게 아니고 문재인 네. 정권 또 민주당이 패배라고 하지만 또 김종인 예. 비대위원장 저도 중간에 조금 비판적인 좀 얘기도 비판적이셨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아, 기대에는 그러니까 좀 못 미치지 않느냐. 여권에 대한 대응 방식을 예. 많이 비판했죠. 예.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김종인 리더십이랄까 그 뚝심, 예. 경륜이 좀 발휘된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당이 과거 같으면 당내에서 또 싸우고 뭐 여러 가지 지난 뭐 사이로 총선 때도 뭐 공천 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예, 했는데 그런 예. 게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들은 좀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도 뭔가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어떤 전기, 모멘텀은 된 거다 아니냐. 저는 예.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역할 안 했더라도 이번에 단일화 될 수밖에 없는 저도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워낙 그 국민의힘이 그때 당시에 질이 멸렬했고 그다음 어떤 뚜렷한 대권 주자가 있었으면 그 사람이 교통 정리하고 어떤 할 수 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대권 주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대권 주자가 당내에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기의식이 컸습니다. 특히나 서울 보선에서 지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내년 대선은 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게 위기감이 국민의힘 속에 깊이 인식되었고 거기다가 안철수 대표도 본인이 이 국민의힘과 분열돼 가지고 만일 서울시장 뭐 그럴 리는 없었다고 우리 이야기하지만 삼자 대결 되거나 했을 때 만일에 졌다. 예? 박영선 후보 됐다. 이러면 안철수 후보도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정권의 그러니까 권력의 욕심에 취한 이런 사람으로 이게 치부돼 가지고 본인의 정치 생명도 끝나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될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계속 디스를 많이 했습니다. 네? 비난을 하면서 이게 국민의힘 쪽으로 시계추가 좀 많이 움직이게 만든 역할은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는 사실은 압도적으로 오세훈 후보보다 앞서갔죠. 앞섰죠. 예.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어쨌거나 국민의힘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위해서 역할을 한 거는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어떤 경쟁에서 열세를 뒤집게 만드는 어떤 책략적인 그리고 어떤 비판적인 발언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런 게 통했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많이 도움을 받은 거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뒤에도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취약점이고 그게 대권 후보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별의 순간이 왔다.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 하면서 마치 국민의힘 후보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예.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또 윤석열 총장도 사전투표에 또 아버지, 부친까지 예. 모시고 예, 가서 예. 투표를 했고 예. 그런 것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경륜을 좀 발휘했다. 맞습니다. 정무 감각을 발휘했다고 봐야죠. 예. 윤석열 우리 국민의힘하고 편이야. 합쳐지면은 다 우리 편이고 앞으로 충분히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네. 이걸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신의 한 수라긴 뭐 너무 거창한지 모르겠지만은 김종인 위원장이 제가 이제 당내에서 이번 단일화든가 역할을 안 했다고 역할이 적었다고 그랬지만은 진짜 고 교수님 말씀대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별을 잡았다. 이 말이 있죠.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걸 떠나서 있죠. 이 보수를 지지하고 그다음 현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는 사람들 입장이 볼 때는 그 말이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아닌데도 아무 관계 없죠. 근데 지금까지는. 마치 그 말을 함으로써 이게 국민의힘과 같이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줬단 말입니다. 예, 그게 그래서 아주
큰 신의 한수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그 위원장이 저도 뭐 고 교수님 따라가지고 그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여 투쟁을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옛날 같으면 난리 났다. 뭐 조국 사태라든가 그다음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그래도 비례대표 6선에 그 어떤 경륜을 네. 여기서 발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이게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당원이란 말도 안 했고 들어올 거란 말도 안 했고 그다음 내가 어떻게 윤석열 총장을 도와준다는 말도 안 했는데 그 말 딱 한마디 함으로써 이게 뭐 바둑으로 치면 있죠. 앞에 몇 수를 갖다가 몇 점을 딱 놓은 거예요. 하니까 이게 그 아주 큰 착점이었다. 예. 그런 점은 분명히 좀 그거는 인정해 주겠습니다. 인정을 해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변할 거냐. 또 네. 우리나라가 네. 좀 이번 재보선 결과를 통해서 뭔가 좀 변화가 있겠느냐. 결국 변화의 핵심은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변해줘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재보선 이후 나오고 있는 청와대의 메시지라든가 민주당의 기본적인 메시지를 보면은 국정 운영 기조, 전국 운영 기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일방 통행식의 그러한 기조라든가 또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뭐 소득주도 성장이든 탈원전이든 부동산 정책이든 네. 이런 것들이 과연 바뀌겠나 그런 가능성을 지금 거의 차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번에 뭐 문화일보 예. 거기서 이번 보선 참패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런 몇 가지를 드러났더라고요. 예. 그걸 갖다가 해야지 그 누구더라 문화일보하고 또 누가 또 그렇게 이야기했던데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로 안 할 일만 열거해 놨구나 할 정도였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있죠. 그러면 이번 재보선의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국정 기조의 변화를 갖다 우리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나오는 그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말이라든가 물론 그 지도부는 총사퇴했죠. 하기는. 겉으로는 뭐 반성하고 그러니까요.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쇄신한다고. 대통령도 뭐 사과한다는 그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렸다 말했는데 아니 2줄짜리 패자짜리 그 반성문 내놨는데 이것뿐이 없어요. 국민의 질서를 엄중히 받아들이겠다. 네. 더욱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 그러니까, 하면서 뒤에 이야기는 이제 똑같은 거예요. 국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고 교수님한테 지금 한 수십 번 넘어 수백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의 변화 이거는 우리가 그 사람 말로는 평가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좋은 말 항상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게 말을 아무리 해봤자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 우리 그 말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재보선 실패하고 오늘 이틀 지났나요? 오늘 9일이죠. 그렇게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갖다가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말할 수 있죠. 그러면 행동으로 나타나야죠. 그 말은 저라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 있더라도 그러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생각 그리고 여당의 생각은 그동안의 국정 기조 있지 않습니까?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 검찰개혁 이런 게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정책도 그대로 하겠다는 국민이 잘못 받아들이고 어떤 시장 경제 보수 기득권층의 반발로 검찰은 검사들의 개혁에 저항하는 반발로 받아들이지 이걸 어떤 자기들의 그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 탈원전으로 있죠. 지금 우리나라 그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두산중공업 특정 기업을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두산중공업이 우리나라 원전의 최고 그 기술력을 가진 데 아닙니까? 거기서 이번에 두바이에서는 두산중공업에서 만든 원전이 아주 지금 뭐 성공적으로 돼가지고 박수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구조조정해야 돼요. 지금 두산그룹이 구조조정했어요. 채무가 많아가지고 완전히 뭐 몇 조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있죠. 그러다 검찰개혁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 수사권이라는 게 중구난방 공수처 이야기 나중에 하실지 모르지만은 공수처가 정권 호위체라는 말을 들어도 아주 싸게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지금 제가 그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보선 전에 그 공시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만으로도 많은 서울 시민들이 불만을 가졌고, 그래서 그게 강남 3구죠. 강남, 서초, 송파. 기록적인 투표율과 기록적인 그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왔어요. 이게 지금 해금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근데 6월달, 7월달, 뭐 재산세, 종부세 10월달인가요? 나오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세 저항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실생활에 어떤 그 괴롭히는 정책들을 계속 했는데도 이걸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은 우리는 옳은데 상대방이 개혁에 저항하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성,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권이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그 체증으로서 좀 빈약하고 내년 대선이 중요하다 하는데, 저는 그 국민의힘이 희망이 있다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 지금 여권, 이 반성하는 모습이 그냥 그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이런 태도를 계속 견지해가지고 그 계속적으로 국민이 고통을 받고, 지금 이번에 20대 남성이 완전히 그 돌아서 가지고 이대남이라고 합니다. 이대녀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73%가 오세훈을 지지했습니다. 저는 이대가 여자 대학인 줄 알았는데 남자도 있는 모양이구만. 그런데 이게 그리고 40대에서도 있죠. 그전에는 일방적이었잖아요, 여권에 대한 지지가. 1% 차이. 이번에는 거의 뭐 같다고 봐야 됩니다. 같아요. 이런 식의 왜냐하면 20대부터 40대까지는 있죠. 40대는 물론 이념에 좀 경도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라나고 대학 다니고 할 때 하도 이념 투쟁이 많은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20대는 있죠. 지금 이념성이 확 줄었어요. 그 사람들은 먹고 살고 내가 결혼하고 그 다음 결혼할 때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할 수 있고, 집 한 칸 마련 못해도 전세라도 얻을 수 있는 어떤 부동산 환경을 원했는데, 지금 이 정부가 한 정책이 이제 아예 전세도 못 얻게 생겼어요. 집값이 오르면 전세값이 따라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럼 집값은 누가 올렸냐 이거죠. 이 정권이 올렸지 않느냐.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근데 그것만으로 끝났으면 아유 막 다 고통을 감수하자 그럴 건데, 김상조, 그다음 박주민 이름이 하도 그 민자가 많아가지고 민주당이라 그런지 그다음 김의겸 멀리는 이분들이 한 행동을 보면은 겉으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마치 보수 기득권이 어떤 그 혜택을 보는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까고 보니까 전부 다 본인들이 혜택을 본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부동산 3법 개정하기 직전에 집값 올려버리고 전세값 올려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인한 피부에 와닿는 어떤 고통 플러스 공정에 대한 어떤 이 정권의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공정에 대해서 입으로는 공정을 입에 달고 사는데 뒤로 하는 일을 보면은 불공정의 대명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이 민주당이 진짜 황골탈퇴해야지, 민주당도.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이 자리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황골탈퇴하고 우리가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어떤 시민의 어떤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맡기는 어떤 정책을 한다 그러면요, 민주당 사람들 대통령 돼도 뭐 저도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있는데 지금처럼 어떤 국가의 과도한 개입, 부동산 문제, 탈원전 문제, 소득주도 성장 문제, 이런 걸로 가면요, 이게 이분들은 아마 자기들이 개혁이라고 말하면 국민들이 개혁이라고 받아 적을 줄 알아요. 그렇게 그런데 지금 이 정부와 여당이 개혁이라고 하면 있죠, 그 20대들은 그 자기 이익 챙기기 위한 술수라고 받아 적을 것 같아요. 이런 사기 친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사기라고 하려다가 아니 뭐 어떤 의원이 자기 민주당 의원이 뭐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뭐 사기라고, 사기죄나 다름없다. 그 개혁이라고 그걸 사기로 적을 거예요. 그런 사태가 계속되면은 국민의힘이 그래도 희망이 많다 그렇게 생각됩니다.